그 사람의 등은 언제나 거대한 벽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 벽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든든한 성벽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저 그 사람 자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두어둔 차갑고 단단한 감옥의 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밖을 내다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봅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뼈가 낡은 러닝셔츠 위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저 어깨가 한때는 서울의 재개발 현장을 호령하던 호랑이 사장 최철민의 것이었다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지금의 그는 그저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고집스럽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저 쪼그라든 등 뒤에 어른거리는 흉포할 정도로 뜨거웠던 지난날의 그림자가,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평생을 두려움에 떨었던 한 어린 소년의 모습이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외로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2025년.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목숨 걸고 지켰던 가치들은 이제 꼰대라는 단어 하나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요령껏 투자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변해버린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는 여전히 1990년대의 그 시간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법도 모르고 키오스크 앞에서는 쩔쩔매면서도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 그게 바로 내 남편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예전 같으면 저 불호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텐데 이제는 그저 덤덤합니다. 미각이 둔해져서 짠맛도 잘 못 느끼는 주제에 괜한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그 심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싱겁게 드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담담하게 대꾸하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눈썹. 숱이 많고 억세어서 마치 빗자루 같았던 저 눈썹이 치켜 올라갈 때면 공사장 인부들은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늙은 아내의 잔소리에 심통난 노인의 표정일 뿐입니다. 시끄러워. 의사가 내 몸을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평생을 현장 먼지 구덩이에서 구르면서도 병원, 신세 한 번 안 지고 살아온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말끝을 흐리며 다시 숟가락을 드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평생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끄떡없다.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강박 속에서 살아온 남자죠. 남편이 그토록 강함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는 참 유순하고 풍류를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1960년대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아버님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기타를 튕기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아버님을 두고 한량이라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아버님은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하셨답니다.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돈을 벌어오는 재주가 전혀 없으셨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도 어머니가 쌀독을 긁으며 눈물 지을 때도 아버님은 그저 무기력하게 술잔만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어린 철민에게 그런 아버지는 수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내가 18살 때였어.
학교 갔다 오는데 대문 앞에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더군. 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오, 제발 하면서. 그 구분등, 그 비굴한 목소리. 내가 그때 뭘 다짐했는지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산다. 절대로. 남편의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던 그 밤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반면교사였습니다. 게으름, 나약함, 무능력. 남편은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남김없이 씻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노래, 웃음, 여유, 심지어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계집애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혐오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일이라는 전투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서울살이였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 붐이 일었을 때 그는 공사장 잡부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벽돌 2장 나를 때 4장을 날랐고 남들이 쉴 때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최 씨 저 독한 놈 저거 사람 아니야. 기계야 기계. 동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는 지독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공사가 중단된 날에도 그는 혼자 현장에 남아 천막을 치고 자재를 지켰다고 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굴착기 한 대를 샀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매쟁이의 소개로 나간 다방에서 그는 투박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내 식구 굶길 놈은 아닙니다.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 눈물은 안 흘리게 하겠소. 그 무뚝뚝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던 건 아마도 나 역시 가난에 지쳐 기대고 싶은 든든한 어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든든함이 때로는 숨막히는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도 군림했습니다. 그는 가장이라는 왕관을 쓰고 집안의 모든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7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해야 했고 찌개는 보글보글 끓는 상태로 상에 올라와야 했으며 빨래는 각을 맞춰 개어 놓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날이면 집안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내뿜는 침묵과 싸늘한 눈빛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그가 못 견뎌 했던 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감기라도 걸려 끙끙 앓아 누워 있으면 그는 걱정 대신 혀를 쯧쯧 찼습니다. 사람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병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일어나서 움직여. 그에게 아픔은 위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맘 편히 아플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청소기를 돌려야 했죠. 그래야 남편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남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90년대 중반 그는 대성건설이라는 간판을 단 하청업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동네에서는 유지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습니다. 낡은 트럭 대신 검은색 그랜저를 뽑았고 양복 안주머니에는 항상 두툼한 현금 뭉치를 넣고 다녔습니다. 어이 김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할 거야? 당장 다시 해. 현장에서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헬멧을 집어 던지고 육두문자를 쏟아붓는 통에 인부들은 그가 나타나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존경하는 것이라 믿었죠. 남자는 말이야 무게가 있어야 해. 그래야 밑에 놈들이 기어오르질 못해.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면 그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훈계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꿀물을 타다 바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빛은 마치 정글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그것처럼 번들거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성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강한 척 허세를 부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에게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우리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고 약했습니다. 또래보다 걷는 것도 늦었고 말도 늦었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내 놈이 저렇게 비실비실해서야 원. 밥 좀 팍팍 먹여. 어디 가서 맞고 다니기 딱 좋게 생겼네. 지훈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버리기 일쑤였죠.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며 억지로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주말이면 등산을 데리고 다녔지만 지훈이는 그럴수록 더 위축될 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지훈이가 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거대한 산, 나는 그 산 그림자에 갇힌 작은 풀꽃, 햇볕이 들지 않아 시들어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지를. 하지만 남편은 그 노트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이딴 계집애 같은 글장난이나 하고 있어. 이게 밥 먹여줘? 당장 찢어버려. 남편은 지훈이 보는 앞에서 노트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지훈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찢겨나가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날 이후 지훈이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끔찍이도 아꼈던 아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아들, 조카 상우였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거두어 키운 아이였죠. 상우는 지훈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골격도 굵고 성격도 싹싹해서 어딜 가나 장군감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상우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 사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상우야, 너 이 다음에 커서 큰아버지 회사 물려받아라.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지훈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서슴없이 그런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우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이었고 지훈이는 지우고 싶은 자신의 과거, 즉 나약한 아버지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상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상우를 현장 소장 밑에 붙여 일을 가르쳤고 상우는 스펀지처럼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남편을 닮아 목소리도 크고 술도 잘 마시는 상우는 금세 현장 분위기에 적응했고 남편은 그런 상우를 친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뭐라고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상우 저 녀석 하는 거 보면 내 젊었을 때랑 똑같아.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상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을 때 구석에 앉아 묵묵히 전만 붙이던 대학생 지훈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남편의 전성기도 굳건할 것 같았던 그 강함도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우리 집안에도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 속에서 남편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비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남편 자신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박제된 호랑이처럼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굳어버린 저 남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어 버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7년의 가을바람에는 묘하게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의 과일에서 나는 단내와 비슷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탐스럽고 윤기가 흐르지만 속에서는 이미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냄새 말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내 꿈을 펼쳐라 같은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압구정동 오랜 지족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녔지만 밤 9시 뉴스에서는 연일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아 사태, 한보그룹 부도 외환 보유고. 주부인 제가 알아듣기 힘든 경제 용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불안한 기운만큼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는 실랑이가 부쩍 늘었고 동네 목욕탕에서는 남편 월급이 밀렸다는 아주머니들의 한숨소리가 물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정확히 말하면 남편 최철민 사장이 지배하는 이 성 안에서는 그런 불안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귀를 막으면 세상의 붕괴도 멈출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뉴스 끄고 밥이나 차려. 재수없게 아침부터 망한다 망한다 소리만 해대고 있어. 아침 식탁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나는 쨍그랑 소리에 식탁에 앉아있던 저와 아들 지훈이 그리고 조카 상우는 동시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긴 그 무렵 남편은 밤마다 안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를 반복했으니까요. 담배 연기가 거실을 타고 들어와 내 코끝을 찌를 때면 나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가만히 남편의 불안을 엿듣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운영하던 대성건설은 겉으로는 건재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만 50명이 넘었고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공사 현장 2곳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주기로 했던 공사 대금은 어음이라는 종이 쪼가리로 바뀌어 돌아오기 일쑤였고 자재상들은 현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대주지 않겠다며 사무실로 들이닥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카리스마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허세와 고집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야, 김 사장. 내가 언제 돈 떼먹은 적 있어? 나 최철민이야. 이 바닥에서 최철민 이름 석자면 현금이나 다름없는데 감히 내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려? 사무실 전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은 흡사.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넥타이를 고쳐매고 직원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들 마라. 위기는 무슨 위기? 다 언론놈들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야. 우리 회사는 끄떡없어. 내년에는 직원들 보너스 200%씩 팍팍 꽂아줄 테니까 일이나 똑바로 해. 직원들은 남편의 그 큰 목소리에 안도하는 듯 했지만 눈치 빠른 몇몇은 이미 이력서를 몰래 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불안한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남편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카 상우였습니다. 상우는 참 우직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기한 내에 끝내 라고 지시하면 상우는 정말로 하늘을 두 쪽 낼 기세로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인부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파업을 하겠다고 머리띠를 두르면 소주 박스를 사들고 그들의 숙소로 찾아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달래는 것도 상우의 몫이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삼촌. 아니 사장님 아시잖아요.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정 깊은 분입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 챙겨주실 거예요. 저 믿고 한 번만 더 삽듭시다. 예. 상우가 쉰 목소리로 인부들을 설득하고 돌아온 날이면 남편은 짐짓 모른 척하며 툭 던지곤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마라. 돈 주면 일하는 게 인부들이야. 못하러 비위 맞추고 다녀. 사장 조카가 가오 떨어지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상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깔려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우는 자신의 젊은 날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자신이 이루지 못한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싹싹하고 사람 냄새 나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듬직한 조카. 반면 우리 아들 지훈이는 그 시기 더욱 투명 인간처럼 지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훈이는 취업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밤늦게야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훈이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공 서적 대신 시집을 읽고 소설을 끄적이며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지훈이 그 자식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 사내 놈이 기집애처럼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라고 고함을 지를 때면 나는 지훈이의 방불이 꺼져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1차로 거래처 은행 지점장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고 양복 상의는 어디에 벗어두었는지 와이셔츠 차림의 넥타이는 풀어 헤친 상태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독한 양주 냄새와 함께 남편의 낯빛이 흑빛으로 죽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지들한테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대출을 막아? 배은망덕한 놈들. 남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던 호랑이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 앞에서 무릎 꿇었던 30년 전에 그 무력한 소년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달려나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일어나요. 들어가서 눕혀드릴게. 남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키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 나 최철민이야. 나 안 죽었어. 그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상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상우는 당시 우리 집 방 한 칸을 쓰고 있었습니다. 삼촌. 아니 사장님 오셨습니까? 많이 취하셨네요. 상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자 남편이 흐릿한 눈으로 상우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수컷 우두머리가 느끼는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을 만만한 대상에게 터뜨리고 싶어하는 폭력적인 충동이었습니다. 야, 이상우. 너 오늘 현장에서 뭐 했어? 남편의 뜬금없는 질문에 상우가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예? 오늘 백오동 배관 공사 마무리하고 김 반장님이랑 자재 검수했습니다. 자재 검수? 웃기고 있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오늘 김 반장 그 자식이랑 노가리 까면서 농땡이 쳤지? 내가 현장 빨리 돌리라고 했어, 안 했어? 공기 맞추려면 밤새워서라도 작업하라고 했잖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 오늘 비가 와서 안전 문제 때문에 야간 작업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반장님도 빗길에 미끄러질 뻔하셨고요.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면. 핑계 대지 마.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비 좀 온다고 일을 안 해? 내가 젊었을 때는 태풍이 불어도 벽돌 날랐어.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돈 없어서 쩔쩔매니까. 이제 내 눈에도 내가 사장으로 안 보이지? 남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로 된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상우는 뺨에 파편이 튀어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우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워 보였는지 방 문틈으로 몰래 보고 있던 지훈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형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형은 오늘 빗속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고요. 지훈이의 외침에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남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오냐 잘났다. 시인 나셨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내가 돈을 벌어봤어? 아니면 땀 흘려 일을 해봤어? 평생 애비 등골이나 파먹는 놈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남편은 비틀비틀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상우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십시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화 푸십시오.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우에게 잡힌 팔을 내려다보더니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봐라. 조카놈이 삼촌을 가르치려 드네. 이제 둘이 짰어? 나만 왕따 시키기로 작당을 했어? 남편은 잡힌 팔을 뿌리치고는 비틀비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상우는 뺨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형, 놔두고 들어가. 내가 치울게.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너도 들어가자. 삼촌 많이 힘드셔서 그래. 오늘 은행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셨나 보다.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상우는 끝까지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그 넓은 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착한 아이가 저렇게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아이가 곧 닥쳐올 비극의 희생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사건은 우리 가족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남편과 상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우를 대놓고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오타 하나에도 대학 나온 놈이 이것도 못해? 라며 면박을 주었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조카라고 특혜받을 생각 말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길들이기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신복인 상우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비틀린 심리였죠. 그러던 중 회사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청 업체였던 한성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성건설에서 받기로 했던 어음 5억 원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5억 원은 우리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돈이 들어와야 자재비도 결제하고 밀린 인건비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남편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담배만 3갑을 피웠다고 합니다.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를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통장 가져와. 그가 내민 통장은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깨야겠어. 당장 급한 불은 꺼야지. 이건 안 돼요. 당신 은퇴하면 시골 가서 집 짓고 살자고 모은 돈이잖아요. 이것까지 넣으면 우린 정말 빈털터리예요. 내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골집이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이름에 먹칠하게 생겼는데. 그깟 노후 자금이 대수야? 내놔, 빨리. 결혼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독해져야 해.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해. 내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그 살을 도려낸다는 말이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상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상우야, 회사 사정 알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현장에서 최대한 비용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말이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어. 조건이 하나 있더구나. 다행이네요. 조건이 뭔데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반색하며 높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꿀꺽 남편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정적이었습니다. 인원 감축이다. 전체 직원의 30%를 정리하래. 그래야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 걸로 보고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거야. 30%요? 그럼 15명을 잘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사장님, 지금 현장 인원도 빠듯합니다. 거기서 더 줄이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처자식 있는 가장들인데. 알아. 나도 안다고. 남편이 윽박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사는 거 아니냐?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짐을 버려야 배가 뜨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를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라. 예. 내가 나가라고. 현장 소장도 아니고 말단 직원도 아니고 사장 조카인 내가 먼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놈들도 군말 없이 나갈 거 아니냐. 내가 희생타를 쳐줘야 해. 상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제 자식 같은 조카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삼촌, 저 결혼 앞두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다음 달에 수정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직장을 잃으면 상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미루면 돼. 그리고 내가 너 아주 버리는 거 아니다. 회사 사정 나아지면 제일 먼저 다시 부를 거야. 1년만, 딱 1년만 눈 딱 감고 딴 데 가 있어라. 응? 삼촌 좀 살려주라, 상우야.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쉬운 먹잇감, 가장 말을 잘 듣는 상우를 제물로 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을 자르면 노조가 생길 수도 있고 퇴직금 소송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카인 상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겠지요. 그 비겁하고 치졸한 계산이 남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전율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상우가 힘겹게 말을 뱉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상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나를 보고도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곤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큰 숙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코까지 골면서 말이죠.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괴물인가 아니면 겁쟁이인가? 자신이 살기 위해 팔 다리를 자르는 도마뱀처럼 그는 자신의 일부나 다름없는 상우를 잘라내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잘려나가는 것은 상우뿐만이 아니라 지훈이의 존경심 그리고 아내인 나의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는 정리해고 명단이 붙었습니다. 그 맨 위에는 대리 이상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사장 조카도 잘리는 판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진짜 독하다 독해.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이야. 남편의 의도대로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순순히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자신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패배보다 더 쓰라린 독이 되어 우리 가족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던 날 지훈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훈이는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 혹은 그쪽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남남처럼 굴기 시작했죠. 그것이 우리 집안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97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떠난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30평 남짓한 아파트가 그렇게 넓고 황량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여전히 숟가락 4개를 놓았다가 황급히 하나를 치우는 내 실수가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는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끔 방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만이 아이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죠. 남편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가족들의 무언의 비난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떠들고 더욱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도 안 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던지고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한 키워 뉴스를 보면서 마치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가장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잠꼬대처럼 상우야.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는 그 퀭한 눈동자를 말입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억지로 그 감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상우가 떠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접니다. 김 반장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현장 반장 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울음을 참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상우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왜요? 무슨 일 생겼어요? 오늘 다른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벽에 깔려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운명했습니다. 세상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져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남편이 뛰쳐나왔고 건너방에서 지훈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전화야? 남편이 내 어깨를 흔들었지만 내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만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가 죽었대요. 당신이 내쫓은 상우가 죽었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털썩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그 튼튼한 놈이 왜 죽어? 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 너머로 김반장의 통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그 차가운 눈빛이 남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고아나 다름없었던 상우였기에 문상객이라곤 공사 현장 동료들과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상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우리 식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 이번에 월급 타면 내복 한 벌 사드릴게요. 라며 쑥스럽게 웃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해서 나는 영정 앞을 떠나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욕을 해댔습니다. 사람 새끼도 아냐? 지 조카를 사지로 내몰고 뻔뻔하게 빈소를 지켜? 저승 가서 상우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저러나 몰라. 남편은 그 모든 비난을 듣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술만 연거푸 들이켤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우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기 직전 지훈이가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며칠 동안 곡기를 끊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켜라. 상우 가는 길이다. 남편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상우 형 죽인 거라고요. 형이 왜 그 위험한 철거 현장에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아버지 회사 나가면서 받은 퇴직금, 그거 다시 아버지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그 위험한 데를 갔다가 지훈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걱정만 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형을 버렸잖아요.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이 자식이. 남편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지훈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하지 마요. 제발. 하지만 남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때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갈 길을 잃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들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뼈아픈 진실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상우를 죽여? 내가 살려고. 우리 가족 다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내가 무너지면 너희들은 무사할 줄 알아? 다 길거리에 나앉아. 남편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 나앉는 게 나아요. 이런 비겁한 돈으로 먹고 사는 것보단 굶어 죽는 게 낫다고요. 지훈이는 내 품을 뿌리치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합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오늘 죽었어요. 상우 형이랑 같이. 지훈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지훈아,
지훈아. 하고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아이는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서서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툭 하고 남편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진흙탕에 뒹구는 그 꽃이 꼭 우리 가족의 운명 같아서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상우를 보내고 지훈이 마저 떠난 후 남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고 깨어 있을 때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결제해 주셔야죠. 격리 직원이 서류를 들이밀어도 그는 멍한 눈으로 그래 하며 도장만 꾹 찍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호랑이 갔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빨 빠진 늙은 짐승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고되었던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1997년 12월 국가는 부도가 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라고 버틸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조카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은행 대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원청 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받을 돈은 묶이고 은행 이자는 살인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자율이 30%를 넘나들던 그 미친 시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남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장님, 어음 막으셔야죠. 오늘 못 막으면 내일 당장 부도 처리됩니다. 은행 직원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지만 남편은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피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끝난 거지. 다 끝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허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짐 싸. 네? 어디로요? 어디든 가야지. 여기 있다가는 빚쟁이들한테 뜯겨 죽어. 시골. 그래, 내 고향으로 가자. 거기 가면 낡은 집 한 채는 남아있을 거야. 야반도주.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겁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은 현금을 챙겨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우리 부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0년 전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왔던 그 패기 넘치던 청년은 이제 빚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진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기가 차서 묻자 남편은 짐 보따리를 마루에 던져놓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난 곳이다. 내 아버지가 그 무능했던 양반이 평생 술만 마시다 죽은 곳이지.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왔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버지 꼴이랑 똑같이 되어서 돌아왔어. 그날 밤 우리는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방바닥에 이불 하나를 깔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돌아 누워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남자가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지훈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가 가만히 그를 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등. 그 단단했던 근육은 다 어디로 가고 뼈만 남은 등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장 사모님 소리 듣던 내가 밭일이며 허드렛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지시만 하던 사람이 남의 밭에서 품을 팔고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저 집 서울에서 쫄딱 망해서 도망 온 거래.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저 나이에 고향으로 기어들어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낯질을 하고 호미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재기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생기를 띠는 순간은 술을 마실 때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막걸리 2통을 비워야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한때는 직원 50명을 거느린 사장님이었어. 강남에 빌딩 올릴 때 내가 벽돌 날랐다고. 내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무용담. 지나간 영광에 매달려 현실을 부정하는 늙은이의 주정. 그것이 남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수소문에 보니 군대에 갔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지훈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날이면 읍내에 나가 우체국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이라도 보내오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죽은 듯이 숨죽여 살았습니다. IMF가 끝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우리와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 서울 변두리의 낡은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에 남편의 눈빛이 다시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하늘이 날 안 버렸어. 내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대.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울로 가자. 가서 다시 보란 듯이 일어서는 거야. 지훈이도 찾고 우리 상우 제사도 제대로 지내주고. 남편은 흥분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7년 전 쫓기듯 떠나왔던 그 지옥 같은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서울은 우리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해버린 낯선 세상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호랑이 사장 최철민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빛바랜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선 남편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최철민이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 처참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남편의 시간은 여전히 1997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탄 남자. 그 불협화음이 만들어낼 비극적인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의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서울. 남편의 기억 속 서울은 땀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치열한 전장이었지만 2025년의 서울은 매끄럽고 차가운 거대한 기계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서자 남편의 입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낮은 상가 건물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어깨가 부딪혀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유령들의 도시 같았습니다. 여보, 저거 봐. 저 건물이 원래 조영감네 설렁탕집 있던 자리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변했네. 내가 창밖을 가리키며 놀라워하자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었을 거야. 건물 짓는 꼬라지하고는. 저게 유리로 다 덮어놓으면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살아? 에잉, 쯧쯧.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호령하던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겠지요. 우리는 재개발 구역 근처의 낡은 빌라 옥탑방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 지낼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풀자마자 옷장에서 가장 아끼던 양복을 꺼냈습니다. 90년대 유행했던 어깨에 두툼한 패드가 들어간 펑퍼짐한 감색 양복이었습니다. 좀이 슬지 않도록 나프탈렌을 잔뜩 넣어두었던 탓에 옷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박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그 옷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런 스타일을 입어요? 시장 가서 편한 옷 하나 사 입어요. 이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비즈니스 하러 가는 사람이 추리닝 바람으로 가? 이게 내 전투복이야. 최철민 사장이 돌아왔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남편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숱이 빠져 헌해진 정수리를 옆머리로 억지로 가리고 낡은 넥타이를 목이 졸릴 만큼 꽉 조여맸습니다. 헐거워진 양복 탓에 앙상한 목덜미가 더욱 도드라져 보여 마치 아버지의 옷을 훔쳐 입은 아이처럼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 낡은 갑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그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면서요. 가서 조합장 놈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 땅값 제대로 받아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김치찌개나 맛있게 끓여놔. 소주 한잔 해야지. 그는 호언장담하며 대문을 나섰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세상과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했거든요. 조합 사무실은 예전에 그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오피스 빌딩 5층,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스마트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문구가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건설 현장 사무실의 그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성, 믹스 커피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구에서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어깨를 펴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남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존경심 대신 또 이상한 노인네 왔네 하는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 내가 내 땅 찾으러 왔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해? 나 여기 지분 가진 최철민이야. 대성건설 사장 최철민이라고. 남편은 명함을 꺼내려다 자신이 7년 전 명함을 다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빈 주머니만 뒤적거렸습니다. 아, 토지 소유주분이시군요. 상담은 저쪽 키오스크에서 대기표를 뽑으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서요. 직원은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로 응대했습니다. 남편은 키오스크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눈을 껌뻑였습니다. 뭐?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옛날에 이 바닥 공사는 내가 다 했어.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놈이 오라가라야? 당장 조합장 나오라고 해. 박 씨 그 양반 어디 갔어? 박 전 조합장님은 3년 전에 비리 혐의로 구속되셨고요. 지금은 신탁사에서 파견 나온 본부장님이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경찰? 야 이놈아, 내가 젊었을 때는 경찰서장하고도 형 동생 하던 사이야. 어디서 감히 협박을 해?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직원에게 다가서자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순식간에 나타나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남편이 버둥거렸지만 칠순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20대 보안 요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무력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낡은 양복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헐렁한 바지가 흘러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 땅 내놔. 내가 누군지 알아? 으악. 엘리베이터 홀로 내동댕이 쳐진 남편은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낡은 양복 등판 위로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성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저 처참한 몰락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술 많이 드셨나 보네. 지나가던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까요? 겨우 몸을 일으킨 남편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비틀거리며 비상구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용기조차 잃어버린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좁은 부엌에 들어선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양복 무릎 부분은 하얗게 먼지가 묻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상담은 잘했어요? 나는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벽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미쳤어. 다들 미쳤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을 개 취급을 해.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역군인데 벽돌 한 장 안 날라본 놈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를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따서 국그릇에 콸콸 붓더니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가 돈만 찾으면 그놈들 다 가만 안 둬.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가 휘두르던 주먹과 고함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저 낡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상금 절차는 결국 내가 나서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전자서명, 계좌 인증. 남편이 그토록 혐오하던 기계적인 절차들을 내가 젊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해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오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직원이 물으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그냥 제가 대리인으로 할게요.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남편이 기대했던 인생 역전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그동안 밀린 빚을 갚고 나면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 겨우 얻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야? 그 금싸라기 땅값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통장을 받아든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빚 다 갚고 우리 두 식구 발 뻗고 잘 곳 생기잖아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누가 편하게 살고 싶대?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내 이름으로 된 빌딩 하나는 올려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통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그저 동물원의 늙은 원숭이처럼 철창 안에서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사간 아파트는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베란다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라도 하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어디서 떠들어? 그러면 아이들은 미친 할아버지다 하고 도망갔고 잠시 후 아이 엄마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건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애들이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한테 말대꾸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편이 현관에서 삿대질을 하려 하면 내가 황급히 뛰어나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귀가 좀 어두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새댁.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렸고 남편은 뒤에서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왜 저런 것들한테 고개를 숙여? 여보, 제발 좀. 이제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사람들하고 싸워서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래요. 나를 무시하잖아. 다들 나를 늙은이 취급하고 무시하잖아. 남편의 절규는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자신의 존재 가치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그는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겨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하얀 봉투. 직감적으로 지훈이가 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청첩장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랑 최지훈.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다음 주말.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또 불같이 화를 내며 찢어버리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결혼식조차 모른다면 나중에 그가 겪을 후회와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청첩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에이, 배은망덕한 놈. 지 애비한테는 전화 한 통 없더니 종이 쪼가리 한 장 달랑 보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서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가봐요. 지훈이가 그래도 소식은 전하고 싶었나 봐요. 가서 얼굴이라도 봐요. 안 가. 내가 왜 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놈 결혼식에 내가 왜 가서 들러리를 서? 남편은 청첩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남편이 몰래 거실로 나와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모습을요. 그는 구겨진 청첩장을 꺼내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청첩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를 수첩에 꾹꾹 눌러 적는 그의 구분 등 위로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등이 너무나 작고 쓸쓸해 보여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나는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나 안 간다니까. 그냥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나 갔다 올 거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그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도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지훈이의 결혼식장이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아담하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객들 틈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입구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깡말랐던 체구는 제법 다부져졌고 안경 쓴 얼굴에서는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신부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혼주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빈 의자 2개. 그 빈 의자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지훈아.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문득 우리가 숨어 있는 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른 척한 것일까요? 아니면 못 본 것일까요? 남편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힐끔힐끔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잘 컸네. 제법 사내구실하게 생겼어.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가서 인사해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요. 내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면 다 망쳐. 지훈이 저놈 나 보자마자 인상 쓸 텐데. 좋은 날 재 뿌리기 싫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이 애비라고 나타나면 사돈댁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겠어. 가진 것도 없고 늙고 병든 노인네가. 그것이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들의 앞길에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평생을 돈과 힘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했던 남자가 돈과 힘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염치를 깨닫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도망치듯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 차창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90년대 그랜저 뒷좌석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최철민 사장은 이제 지하철 노약자석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조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 낡은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버려야겠다.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 옷 너무 무거워. 이제 입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 말은 마치 이제 내 욕망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쪼그려 앉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며 저물어가는 태양을 향해 건배를 하듯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무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남자. 가족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 남자의 쓸쓸한 황혼이 거기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도 남편만큼이나 주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이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함께 늙어가는 운명.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긴 살아있음이라는 형벌을 견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 바로 상우에 대한 속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로 양복을 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의류 수거함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온 그 낡은 감색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그의 화려했던 젊은 날의 땀 냄새가 배어 있는 옷. 남편은 그 옷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죽은 친구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말입니다. 잘 가라. 최철민 사장. 남편이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미련 없이 수거함에 차가운 철제 투입구 안으로 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덜컹 하고 투입구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소리이자 내 남편이 평생을 쓰고 있던 가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양복을 버리고 돌아오던 길 남편의 어깨는 전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걸음걸이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펴고 다니던 가슴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듯 그는 비로소 제 나이에 맞는 힘없고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숨막히고 날 선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남은 재처럼 건조하고 쓸쓸하지만 어딘가 체념이 섞인 고요함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뉴스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호통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간 옛 드라마 재방송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밥상머리에서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우 보러 가자. 숟가락을 들던 내 손이 멈칫했습니다. 상우. 3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금기어였던 그 이름.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건 상우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상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지. 김 반장이. 그때 파주 쪽 납골당에 모셨다고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뿐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소주 한 병과 북어포 그리고 상우가 생전에 좋아했던 단팥빵 2개를 사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파주의 추모공원은 스산했습니다. 늦가을에 마른 낙엽들이 묘비 사이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유골함은 안치단 구석,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아래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앳된 청년이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창을 닦아내며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우야, 작은 엄마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열하는 동안 남편은 말없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상우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따서 종이컵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뻣뻣하고 자존심 강한 남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야.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난 놈이 왔다. 내 삼촌이. 그 비겁한 놈이 이제야 왔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살겠다고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너를 사지로 몰았어. 평생을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는 껍데기만 남은 놈이구나. 상우야, 보고 싶다. 내 새끼.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그 처절한 소리가 텅 빈 납골당을 울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등 뒤에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죄책감이 그 썩은 고름이 비로소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벌 받으면서 살자. 네. 죽는 것도 사치야. 그냥 이렇게 늙어서 기억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게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지훈이한테 버림받고 세상한테 잊히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운명인 거야.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죽은 자들의 몫까지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은 생을 기억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서울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동네를 산책할 때면 공사장 근처를 기웃거립니다. 예전처럼 호통을 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보수 공사를 하는 젊은 인부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비계 위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거기 젊은이. 헬멧 써. 그러다 떨어지면 큰일 나. 젊은 인부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예전 같으면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냐며 길길이 날뛰었을 남편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보냈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것 써. 다치면 자네 가족들은 어떡해? 남편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았는지 젊은 인부는 머쓱한 표정으로 헬멧을 집어썼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쓰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호랑이 사장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속죄하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라고요. 2025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는 지금도 남편과 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연말 시상식이 나오고 젊은 가수들이 춤을 추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화면을 뚫고 지나간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SNS를 할 줄 아는 옆집 새댁에게 부탁해서 지훈이의 이름을 검색해 보곤 합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밥은 잘 먹고 있겠지. 소식 없는 것이 희소식이라 믿으며 우리는 그리움을 삼킵니다. 지훈이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니까요. 남편은 요즘 자주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재개발된 고층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희생이,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압니다. 여보, 남편이 나를 부릅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말이야. 상우 옆에 뿌려줘. 가서 그놈하고 못다 한술이나 한잔하게. 주책이네. 당신 오래 살 거예요. 나랑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아주 오래오래 벌 받으면서 살아야죠. 내 말에 남편이 힘없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씁쓸하면서도 편안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꿈도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도 남편의 드높았던 자존심도 모두 부서져 모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틈새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나의 침묵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우리는 그 부서진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남은 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혹은 거울 속에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고집불통 사장님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기 전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강해 보이던 벽도 실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리워 떨고 있는 연약한 등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늙은이의 긴 푸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30년 전 상우가 사왔던 그 따뜻한 붕어빵 냄새가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